원자를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피면 원자의 핵과 전자로 나눠진다고 했잖아. 그리고 이 원자의 핵도 사실은 입자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같고 전자는 이것들에 비하면 질량이 너무 작아서 어떤 원자의 내부에 있는 것 중에 질량과 관련된 거는 원자의 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어. 실제로 얘네들 번호를 붙이는데 그 번호는 원자의 번호, 이게 양성자의 숫자로 결정을 했다. 그런 거 정도까지 앞에서 했었고 그 입자들, 요 안에 있는 입자들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점점점 발견해 나갔는가가 포인트인데 처음에 이 내부 구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이 원자라는 용어 이름 자체가 쪼개지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했었잖아. 원자가 쪼개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쪼개진다에 부정어 붙여가지고 쪼개지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 원자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쪼개지지 않으니까 그냥 단단할 거다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가 왠지 그런 거는 어떤 사각형 이런 모양은 왠지 아닐 것 같잖아. 이게 구형의 원자를 제안을 했어. 이 돌턴이란 사람이 제안한 모형은 아주 단단한 구의 모형이었어. 그런데 지난번에 말했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제안한 원자의 모형이 계속 믿어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 트렌드였던 진공관이라는 걸 가지고 실험을 했던 톰슨 때문에 원자의 내부에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다고 했었지. 그래서 톰슨은 음극선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진공관을 가지고서 실험을 했는데 내부에 거의 기체가 없는 상태로 관을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고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고 전극판 연결한 다음에 되게 강한 전압을 걸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극, 여기가 플러스 극인데 마이너스 극 쪽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빛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 아주 우연하게 이 사람이 뭐 이런 거를 알려고 이 원자의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실험했던 건 절대로 아니고 아주 우연하게 이거 실험을 하게 됐는데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빛이 나오는데 이 내부에는 그 어떤 입자도 없단 말이야. 그럼 이 빛은 내부에 있는 무언가 때문도 아니고 분명히 이 전극의 판에서 뭔가가 나왔다는 건데 얘가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니까 실험을 몇 가지 한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맨 처음에 이 사람이 그냥 가운데다가 물질을 하나 놔두고 그래서 여기 어떤 가운데 물체를 놔두고서 똑같이 실험을 했더니 빛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 끝에 가서 이 모양의 그림자가 생겼다는 거야.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그림자가 생긴다는 게 그것의 숨은 뜻은 뭐였어? 직진하는 거였지? 빛이 직진하지 않으면 그림자는 생기지 않아. 빛이 직진해서 어딘가를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반대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자가 생겼네. 그렇다는 것은 여기 이 음극선이랑 이 마이너스 극에서 나온 이 빛은 분명히 직진하는 성질을 가졌다는 그런 하나를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가운데 바람개비 같은 걸 놔뒀는데 바람개비를 돌아가게 하더라는 거지. 음극선이 생기면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람개비가 돌아가더란 말이야. 바람개비를 돌리는 뭔가가 있네? 근데 물질을 돌리려면 어떤 물체를 움직이려면 힘이 필요한데 힘이라는 거는 질량의 가속도 곱한 것으로 계산이 되잖아. 어떤 물체가 힘이 있다는 것은 다 숨은 뜻은 질량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그 빛은 직진을 하는데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에다가 위아래 지금 지나가는 경로랑 반대 수직이 되게 자기 전기장을 걸었더니 플러스극 쪽으로 휘더라는 거야. 그러면 플러스극 쪽으로 휜다는 거는 자기 자신은 무슨 전기를 띈다는 거야? 마이너스 전기를 띈다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지. 그래서 톰슨이라는 사람이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질량이 있으면서 직진하는 무언가가 여기 음극선에 존재하는 입자인데 여기 내부는 분명히 진공이니까 내부의 뭔가는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분명히 마이너스 극에서 출발하니까 여기서 뭔가가 튀어나온 건데 만약에 원자가 매우 딱딱하면 그 원자에서 마이너스를 띠는 애가 튀어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원자 안에서 뭔가 마이너스를 띠는 애가 튀어나올 수 있었을 거고 원자에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있을 거고 그게 튀어나오기 위해서 원자는 딱딱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원자의 모형은 이렇게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구형이고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거기 박혀 있어. 그런데 단단한데 뭐가 이렇게 끼어 있으면 얘가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 원자 자체는 되게 무른 형태일 것이다.
돌턴이라는 사람은 되게 딱딱한 원자의 형태, 더 이상 깨지지 않는 딱딱한 원자를 제안했으나 톰슨은 좀 다른 형태의 원자를 제안하게 됐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마이너스를 띠는 어떤 입자를 발견을 했잖아. 근데 플러스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지? 그래서 플러스에 대한 거는 제한할 수 없어서 그냥 마이너스를 발견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원자는 중성일 거니까 플러스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냥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원자에 마이너스를 띠는 입자가 박혀있는 물렁물렁한 원자에 대해서 원자를 제안을 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제안한 모형을 푸딩에 건포도가 박혀있는 형태에 대해서 푸딩 모형 이렇게 부르고, 이 사람이 발견한 입자는 마이너스를 띠는 직진할 수 있는 질량 가진 입자, 전자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원자의 내부에 대해서 연구하는 시작이 된 거고, 이 사람의 이 실험을 전자를 발견하면 되게 획기적인, 지금 뭐 이 안에 얘를 발견한 건 되게 획기적인 발견인데, 돌턴이 너무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이 제안이 전혀 믿어지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명하지 않은 과학자가 딱 제안한 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 사람의 연구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 제자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다른 것 한 가지를 더 제안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양극선의 발견이라고 하나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디 프린트에 있는 내용이야. 음극선 실험으로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어떤 입자를 발견하고 그거를 전자라고 명명했는데, 양성자를 발견하는 실험도 있었어. 그 양성자를 발견한 실험은 골트슈타인이라는 과학자가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극선 실험이라고 해서 이 사람은 진공관 안에 아주 적은 양의 수소기체가 들어있게 진공관을 세팅을 해.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에 전극을 연결하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극, 여기에 플러스 극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에 구멍을 뚫어놔, 이 전극판에다가. 자,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잖아. 아까 강한 전압을 걸어주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뭐가 나온다 그랬어? 음극선이 나오지. 근데 이렇게 놓고 기다렸더니, 실험을 했더니 여기 전극판에 구멍을 뚫었는데 이 구멍으로 또 빛이 나오더라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 구멍으로 빛이 나오는 거는 음극선의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전기를 띈다면 음극선의 반대니까 플러스를 띄어야겠지. 이 안에 있는 미량 있는 수소기체가 전압을 받아서 얘가 양이온의 형태로 바뀌면서 여기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향한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구멍을 통해 튀어나온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게 돼. 근데 너희들 기억하겠지만 수소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전자를 잃어버리고 플러스 이온이 되면 뭐만 남아있어? 양성자만 남아있잖아. 플러스를 띠는 원자 핵, 양성자만 있는 요걸 발견하게 돼서 이 사람이 양극선, 플러스 그 전기를 띠는 선이 나왔다. 그리고 그 선을 구성하는 입자가 양성자다.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이거는 썩 중요한 실험으로 인식되진 않고, 그 뒤에 이 원자핵의 발견이 좀 더 중요한 실험이야. 이 두 번째 실험은 뭐냐 하면,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나 하게 돼. 자기 선생님이 톰슨이야. 톰슨의 제자인 러더퍼드가 자기 선생님이 분명히 전자라는 걸 발견해가지고 원자가 물렁물렁하고 거기 전자가 박혀있어. 강한 전압을 주면 이 전자가 튀어나와. 이거 되게 획기적인 발견이잖아. 그런데 인정을 못 받는단 말이야. 이걸 인정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실험을 막 고민하다 실험을 하나 설계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요렇게 설계를 해요. 어떻게 설계하냐면 스크린을 설치해. 스크린을 설치하고 형광물질 안에다가 막 발라. 그 다음에 안에 금을 아주 얇게 펼쳐서 아주 얇은 금이 여기 이렇게 금박 아주 얇은 금박을 올려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알파 입자라는 애가 튀어나오는 장치를 해. 알파 입자가 뭐냐면 헬륨이 전자를 2개 잃어버리는 헬륨 원자핵이야. 여기 헬륨은 2번이야. 양성자 2개야. 그리고 4. 중성자가 2개 있는 애지. 헬륨의 원자핵에서 전자 2개가, 그러니까 헬륨에서 전자 2개가 떨어져 나가면 헬륨 원자핵만 딱 남잖아. 요렇게 되는 애를 알파 입자라고 부르는데, 결국 알파 입자는 무슨 전기를 띠게 돼? 플러스 전기를 띠는 입자를 계속 한 방향으로 쏘는 거야.
이 사람이 예측한 실험의 결과는 뭐였냐면 만약에 돌턴의 모형이 맞으면 돌턴은 되게 단단한 구 형태의 원자를 제안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내가 플러스를 띠는 헬륨 원자핵을 쏜다고 해도 얘가 단단하니까 바로 어떻게 돼야 돼? 튕겨 나오겠지. 요렇게 될 것이야. 그런데 만약에 톰슨의 이론이 맞으면 톰슨은 되게 되게 물렁한 원자를 제안했으니까 이 사람의 이론이 맞으면 알파 입자가 가다가 이건 어쨌든 플러스를 띠는 질량을 가진 덩어리잖아. 그러니까 물은 형태의 이 원자를 뚫고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어.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고 누가 맞는지 어디 한번 판단해보자.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알파 입자가 거의 다 여기 가서 디텍트 얻어지는 거야. 거의 여기. 거의 다 통과해요. 그럼 톰슨 모형이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거의 다 통과하는데 아주 가끔 이런 애들이 생겨. 튀어. 좀 더 많이 휘는 애들도 있고 뭐 여기까지는 그래 뭐 오차겠지. 그런데 완전히 튕겨서 돌아오는 애들까지도 8,000번에 한 번꼴로 나타나더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실험했냐면 여기 그걸 들여다보는 장치를 하나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찍히는 걸 계속 관찰했어. 계속 이렇게 이 러더퍼드의 또 제자들이 그걸 계속 관찰하고 있었어. 근데 대부분 여기서 얻어지는데 혹시나 해서 이런 다른 쪽엔 어떤가 봤더니 아주 드물게 요런 애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튕겨져 나오면 돌턴의 모형이 맞는 거고 통과하면 톰슨의 모형이 맞는 건데 대부분은 통과하지만 분명히 튕겨져 나오는 애들이 존재하는 거잖아. 뭐가 안 맞는 게 생기는 거잖아. 왜 안 맞을까? 그럼 이 둘 다 뭔가 틀렸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러더퍼드가 아이디어를 하나 제안해. 이 사람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원자의 내부가 대부분이 비어있기 때문에 입자가 거의 통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원자의 내부는 거의 비어있어. 그러나 아주 간혹 튕겨져 나오잖아. 그런 이유는 플러스를 튕겨져 낼 만한 어떤 애가 있는 거야. 그런데 아주 가끔이니까 그게 아주 좁은 공간에 있어. 그래서 아마 중심부일 거라고 예측하는데 원자의 중심부에 질량의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어떤 애가 있는 거지. 그래서 걔가 얘를 튕겨내는데 얘가 흡수되지 않는 이유는 얘도 무슨 전기를 띠기 때문이야. 플러스를 튕겨내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어떤 부분이 원자의 중심부에 아마 있을 것이다. 공간이 되게 좁을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비어있는 대로 그냥 지나가. 그런데 아주 가끔 여기 오면 튕기는 거지. 아니면 여기 가까이 있으면 휘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측하게 된 거지. 그래서 러더퍼드가 제안한 모형은 원자의 중심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플러스를 띠는 부분, 뭘 발견한 거야? 여기 원자의 중심에 플러스를 띠는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뭐가 있어? 핵이 있잖아. 원자의 핵을 발견하게 돼. 그래서 러더퍼드가 원자 핵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면 끝이 아니지. 자기 선생님이 뭐 발견했어? 전자 발견했잖아. 전자도 어디다 그려야 되는데 이 사람의 실험으로는 전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혼자 이제 생각하다가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도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전자가 이 주변을 돌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자는 핵 주변을 돌고 있을 것이다 라는 모형으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그래서 러더퍼드가 제안한 모형 너희들 그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중심에 플러스를 띠는 핵이 있지? 그 전자가 그 주변을 돌고 있는 이런 모형을 만들어. 근데 이 모형의 결정적 문제는 뭐냐면 전자는 질량이 너무 작고 핵은 되게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돌아도 이 둘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텐데 상대적으로 핵의 질량이 훨씬 크단 말이야? 그럼 질량이 작은 애가 질량이 큰 쪽으로 어떻게 돼? 너희들 사과를 놓으면 사과가 지구로 떨어져, 지구가 사과로 떨어져. 사과가 지구로 떨어지잖아. 인력이 작용하게 됐을 때 똑같은 힘이지만 질량이 작은 애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아마도 여기 있는 전자가 결국은 돌다 언젠가는 끌려가서 핵에 흡수될 것이다 라고 예측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원자의 크기가 점점 어떻게 돼야 돼? 줄어들어야 되잖아. 너희도 어떤 물질이 있으면 그 물체가 어떻게 돼야 돼? 원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계속 크기가 줄어야 돼. 근데 크기가 줄지 않잖아. 여하튼 그렇게 돼야 되는 오류가 또 생기더라는 거야. 이것도 뭔가 틀렸어. 그래서 러더퍼드가 원자 핵은 발견했으나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들의 오류들이 생겨서 더 이상 설명할 수가 없고 그냥 이 모형이 또 약간 인정을 제대로 못 받게 돼요. 이렇게 된 실험을 가지고 또 비슷하게 고시대 과학자 중에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러더퍼드는 여길 금박으로 했는데 얘를 베릴륨으로 바꿔서 실험을 해. 그랬더니 알파 입자를 쐈더니 질량은 있는데 전하량을 안 띠는, 어떤 전하량을 띠지 않는 입자가 튕겨져 나오는 걸 발견하게 됐어. 그럼 원자 안에서 전하량을 띠지 않는 입자가 튕겨져 나와. 뭐가 튕겨져 나온 거겠어? 중성자가 튕겨져 나왔겠죠. 그래서 테드윅이라는 사람이 비슷한 형태의 실험을 금을 베릴륨으로 바꿔서 중성자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원자의 내부에 이런 입자들을 발견하는 실험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아직 완결되지 못했잖아. 왜냐하면 러더퍼드 모형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이 모형대로라면 분명히 전자는 언젠가 핵에 흡수돼 버려야 되거든.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완하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낸 사람 하나가 등장하는데, 너희들 교과서 71페이지에 맨 위에 갈색 글씨로 오비탈로 나타낸 현대 원자 모형이라고 되어 있고 덴마크의 과학자 이름이 하나 나와요. 보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보어를 좀 잘 알아야 돼. 천재 과학자들이 되게 많은데 정말 천재 중에 천재야. 천재 중에 천재. 자, 보어라는 사람이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의 오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게 돼.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연구를 하냐면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연구를 해요. 근데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연속되어 있지 않았지. 너희들 지난번 했잖아. 불연속적이지. 연속적이지 않은 이유는 대체 뭘까?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건 뭐냐면 이렇게 연속되지 않은 이유는 전자가 존재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특정한 위치에 존재할 것이다. 요렇게 제안했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 특정한 위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전자 껍질, 일렉트론 쉘이라고 부르기로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한 바에 의하면 이런 거야. 핵이 있어, 원자의 내부에. 그러면 전자가 요 주변에 돌고 있는데 러더퍼드의 모형대로면 전자가 그냥 돌고 있다 끝이지만 보어의 모형대로면 전자는 여기 어떤 궤도가 있는데 그 궤도 위를 돌고 있는 거야. 도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 그리고 우리가 그걸 껍질이라고 부르기로 해. 근데 껍질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껍질 몇 개 있냐면 무한대 있어. 무한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일단 이 사람이 연구한 게 수소니까 전자가 몇 개짜리야? 한 개짜리잖아. 이 사람이 전자 하나를 처음에는 제일 안정된 상태로 배치를 시키는데 그 안정된 상태는 핵에서 제일 가까운 곳이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는, 이게 기본이야. 여기 주변에 계속 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가끔 여기에 에너지가 주어지면 여기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겠지? 에너지를 받으면 그 위치에 그대로 있지 못하게 돼. 왜냐하면 요 똑같은 라인 위를 돌고 있을 때는 동일한 에너지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에너지를 받으면 에너지가 바뀌잖아. 그럼 다른 라인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껍질이 무한대 있으니까 껍질이 여기 또 있었을 거란 말이야. 단지 전자가 없었던 이 껍질로 얘가 이렇게 튀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자가 튀어 올라가게 됩니다. 튀어 올라가서 여길 돌게 되는데 이 튀어 올라가는 상태를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부르지? 작년에 배웠지? excited state라고 해요. excited 되어 있는 상태야. 들떠서 띡 올라가. 그런데 들떠 있는 게 한없이 유지되진 않아. 들떠 있다가 다시 어떻게 돼? 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어.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첫 번째 껍질로 들어가 있으면 첫 번째가 제일 기본적인 상황이잖아. 가장 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가장 안정되어 있는 껍질로 가면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바닥 상태의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안정된 상태다. 에너지를 받으면 들뜨게 되고 그 들떴다가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면 아래로 다시 내려오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 껍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그 어떤 실험으로 껍질을 발견했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아주 우연히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아이디어를 낸 거야. 아이디어를 내고 그 아이디어가 맞는지 검증하는 실험들을 몇 가지를 해서 밝혀내게 돼요. 그러다 보니 요 차이 나는 만큼의 에너지에 해당하는 만큼을 방출할 거 아니야? 그 방출한 에너지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에너지의 라인이 스펙트럼이 생기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지. 껍질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무한대 있다고 했으니까 계속 그려보면 여기도 이렇게 하나 있을 거고 그 위에도 껍질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얘가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애가 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면 세 번째 껍질로도 갈 수 있어. 무한대로도 갈 수 있고 무한대로 가면 바깥으로 완전히 나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을 들떠있던 애가 떨어질 때 꼭 첫 번째로 가라는 법은 없잖아. 두 번째 껍질 정도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갈 수도 있고 바로 첫 번째 껍질로 내려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어디로 내려오냐에 따라 방출한 에너지의 양이 달라지잖아. 그 라인, 그만큼 에너지에 따른 스펙트럼이 선이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이거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자핵 주위에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를 준위를 갖는 원형 궤도, 껍질에만 걔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그냥 얘기하는 거고, 얘를 과학적으로도 설명해야 되잖아. 이제 몇 번째 껍질이냐를 결정하는 수가 나오는데 주 양자수라는 애가 나와요. 앞으로 양자수라는 걸 4가지 배우게 될 건데 지금 첫 번째 양자수가 주양자수야. 프린시플 퀀텀 넘버라고 해서 n이라고 쓰는데 너희들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게 어떤 걸 알아서 지난번에 연속적이지 않다라고 했지. 불연속적. 불연속적인 걸 설명하는 양자수 중에 첫 번째 양자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몇 번째 껍질이냐를 결정해.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껍질이니까 n이 1, 얘는 두 번째니까 n이 2, n이 3, 4, 5, 쭉 가면 n이 무한대 이내까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렇다. 그 다음에 매번 n이 1, n이 2 이렇게 쓰기 좀 귀찮아서 껍질에 이름도 붙였어. 첫 번째 껍질, 주양자수가 1인 껍질이 K라고 해요. K부터 시작해. K, 그 다음에 알파벳 순서대로 가면 돼. L 껍질, M 껍질, N 껍질, O, P, Q, R 이렇게 가겠지? 그런 식으로 껍질이 쭉 존재하는데 문제는 수소는 전자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첫 번째 껍질에 하나 들어있는 게 기본이야. 단지 얘가 에너지를 얼마나 받냐에 따라 전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받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껍질만큼 올라갈 수 있지만 껍질과 껍질 중간에 이런 어정쩡한 위치는 절대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게 보호의 원자모형의 포인트야. 애매한데 절대로 있을 수 없어. 특정한 위치에만 있을 수 있다. 이게 보호의 원자모형이다 라는 걸 알아두면 되고, 아까 첫 번째 껍질이 가장 안정하다고 그랬잖아. 껍질들이 에너지를 가지는데 그 에너지는 n값이 커질수록 에너지가 점점점 커지게 돼요. 그래서 제일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껍질이 K껍질, 그 다음에 그 위에 L껍질이 그 다음 이렇게 점점점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는 거다. 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연속적이지 않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 이상한 점이 있잖아. 뭐가 이상해? 이 사이의 간격이 점점 어때? 줄어들고 있지. 어떤 특정한 껍질의 에너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보어가 알아냈어. 자, 에너지를 주양자수의 제곱분의 몇 1 이렇게 두는데 이거 이상하지 않아? 에너지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에너지가 있을 수 있어? 마이너스 에너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개념적으로 여기선 가능해. 왜냐하면 가장 바깥쪽 껍질이 뭐야? 무한대 껍질이잖아. 무한대 껍질의 에너지는 얼마야?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분의 1312kJ 모르겠지? 너희들 무한대분의 1, 무한대 제곱분의 1이 몇이야? 0이잖아. 그럼 이게 얼마야? 0이야. 무한대 껍질 가장 바깥쪽이야? 그럼 가장 에너지가 높은 껍질의 에너지가 0이야. 그럼 그거보다 에너지가 낮으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에너지라기보다 상대적인 에너지의 위치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높을 때를 0으로 잡고 나머지는 다 그거보다 에너지가 낮은 거야. 그런데 어찌됐든 n의 제곱분의 1하고 관련된 값이다 보니 n이 커지면 그 값의 격차가 급격하게 확 그 간격이 줄어들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껍질 사이의 에너지 간격이 제일 넓고 점점 그 간격이 줄어들게 되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 촘촘해서 간격을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나타나게 된다. 물론 너네 여기 선생님 지금 프린트에 막 계산식이랑 막 나와 있어. EN 몇 번째 껍질이냐에 따라 에너지 값이 나와 있는데 이거 교육 과정에서 다 빠져가지고 니네 이거 몰라도 되고, 니네가 알아야 하는 거는 보어라는 사람이 제안한 원자 모형은 연속적이지 않은 전자 껍질들을 가지고 있다. 껍질이라는 곳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라는 거야. 요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지금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현대 원자 모형으로 가는 시작이야, 시작. 이런 에너지가 어떤데 뭐 이런 거는 몰라도 괜찮고, 보어가 연구한 거는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잖아. 근데 수소는 전자가 몇 개야?
하나야. 근데 전자가 하나인 원자는 지구상에 뭐밖에 없어? 수소밖에 없잖아. 그럼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전자가 몇 개 이상이야? 2개 이상이야. 근데 전자가 하나 있을 때랑 전자가 2개 이상 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전자가 2개만 돼도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생기냐면 반발력이 생겨. 원자 내부의 전자들 사이에 반발력이 생기니까 얘랑 좀 다른 형태의 패턴이 나타나는 게 나타나더라는 거지. 이 보어의 실험이 수소만 가지고 연구를 해서 보어의 연구가 수소만 가지고 연구를 해서 다른 애들한테는 잘 적용이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이 가지는 문제가 첫 번째는 수소에만 맞고 전자가 2개 이상만 돼도 일단 안 맞아. 그럼 이건 수소에만 적용되고 다 안 적용되면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로 전자가 이 궤도 위에 움직이고 있다고 했는데 너희들이 움직이는지 그 위치를 정확히 잡을 수 있는가? 이게 문제. 전자가 여기 계속 돌고 있어. 내가 전자가 여기 있어 라고 하는 순간 전자가 여기 있지? 않겠지?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전자의 위치를 정말 이렇게 궤도처럼 딱 이렇게 고정할 수 있어? 말이 안 돼. 전자라는 게 존재하는 위치를 정확히 어디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지. 확률 아니면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보어의 원자 모형의 결정적 문제점, 전자가 2개 이상 되면 적용이 안 되는 거랑 그 다음에 전자같이 이렇게 입자가 되게 작고 질량이 작은 애들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딱 지정해 줄 수가 없다는 거지. 그 위치를. 걔네들이 가진 에너지를 정확하게 지정하기 어렵다. 그럼 다 뭘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확률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확률 밀도함수라는 함수 형태로 나타내는 또 다른 원자의 모형이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사실 보어 원자 모형 설명하는데 되게 좋아. 뭔가 설명할 때 되게 편해. 그래서 아직도 이런 껍질을 그리는 모형을 많이 사용해. 그리고 껍질 개념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아. 껍질 개념이 아직 살아는 있을 거예요. 근데 뒤에 가서 그게 추가로 뭐가 더 하나씩 들러붙으면서 조금 더 복잡하게 될 거거든. 그래서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야 되고 이 전자가 있는 위치가 연속적이지 않다.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인 거. 양자화되어 있다. 양자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그 양자랑 관련된 양자화되어 있는 거랑 관련된 숫자라고 하긴 뭐한데 넘버가 있는데 4개의 넘버가 나올 거예요. 양자수라고 부르는 4개의 양자수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